하이데거의 철학사적 의미와 영향. 일찍이 헤겔이 말하기를 철학은 자신의 시대를 사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20세기를 사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알아야만 한다. 20세기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비트겐슈타인, 루카치, 하이데거라는 데에 별 이견이 없다. 언어분석, 논리실증주의, 과학 철학의 기반을 마련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 마르크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사회비판 이론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활로를 놓아준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20세기의 철학을 결정지은 대작들이다. 하이데거의 천재성은 그의 엄청난 독서량에서 시작된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갔던 철학자이다. 하이데거는 철저하게 전통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하이데거 철학의 특징은 전통과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후설 아래에서 현상학을 공부했으며 키에르케고르로부터 철학적 영향을 받았다.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에게서는 실존 철학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딜타이의 생철학, 삶의 철학의 영향도 받게 된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철학은 현상학, 실존 철학, 생철학을 아우르는 독특한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철학, 생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해석학이다. 이로써 유럽을 풍미했던 철학적 흐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영국 중심의 언어분석 철학과 대륙 중심의 사회비판 이론, 현상학, 실존 철학, 해석학이 그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유럽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하이데거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현대에 이르러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적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흐름 또한 하이데거의 영향을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현대 철학에서 하이데거 철학이 새롭게 논의의 물꼬를 튼 철학적 주제들을 간략하게 열거한다면 다음에 7가지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학문. 이미 하버마스가 옳게 지적하였듯이 하이데거 철학이 현대사회에 기여한 가장 큰 공로의 하나는 과학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가고 있는 생활세계의 위기를 깨닫게 해준 점이다. 이론이 그 기반을 생활세계의 실천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래를 망각하고 자신이 추상해서 만들어내면 일면적인 시각을 유일한 시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자신의 척도가 유일한 의미 척도인 것처럼 행동하며 과학지상주의를 퍼뜨렸는데 이것이 하이데거 철학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된다. 우리가 철학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철학자인데 우리가 철학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죠. 특히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서구 문물의 합리주의 경향에 압도당하면서 정신세계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이 과학 만능주의 사고에 의해서 정신세계는 점점 왜소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용어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누구나가 이 과학적인 특히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 자체가 우리 삶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떠면은 우리 심리적인 영역, 우리의 정신의 세계에서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처방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심리현상도 뇌를 잘 연구하면 아니면 신경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 모두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죠. 어쩌면 프로이드가 과학적 정신분석 프로젝트를 처음에 연구했었던 거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엄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신분석을 연구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그런 자연과학 1번도의 정신분석을 내려놓으면서 정신분석이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돼요. 하지만 이 프로이드가 처음 시도했던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너무 아직도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매여 있죠. 지금도 그래서 메디칼 쪽에 더 익숙하게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정신 자체의 고유함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가 신체적인 피지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자체를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로 다 이해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우리 과학이라는 의미, 근데 과학이 자연과학적인 엄밀한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전체가 매도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으면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의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사는 이 인간들에게 여기 하이데거가 이건 현 존재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 현 존재인 사람에게도 사물에게 적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돕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어떤 유아적인 옴니포턴스라고 느껴져요.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옴니포턴스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겸손함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연과학적인 방법만으로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그리고 스태티스티컬하고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평균인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 실존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를 연구할 때 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이런 걸 연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새는 어떤 종류의 새가 있고 그 새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고 그 새들의 행동은 어떻다. 그게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제너럴한 지식들이죠. 그런데 한국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는 분이 일반적인 한국인은 이런 평균 신장은 어떻고 마음의 경향은 어떻고 굉장히 내향적이고 이런 여러 얘기를 그러니까 통계학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나성적인 어떤 평균적인 보통의 한국인이라는 상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보통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혹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한국인을 우리가 다 도울 수 있느냐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실존적인 존재라. 각각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이 목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또 여러 사회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독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가진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이분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SM으로 분류해서 당신은 우울한 분입니다. 당신은 강박적인 분입니다.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지만 그건 편의상 그렇게 이해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어떤 분류만으로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박적이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분은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강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마다 각각 독특한 어떤 우울이고 불안이고 강박이라는
그래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독자적인 사람들을 봐야 돼요. 각 현재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각각 다른데 이분들을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고 틀리고로 재단해서 이분은 이런 유형이고 저런 유형이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도 무리고 그리고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진단하는 것, 이분을 우울증으로 진단하거나 분열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돕기 위한 방식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그거 자체로 그 사람을 다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게 큰 착각이래요. 어떤 어려운 경우에 약물이 다 필요하죠. 약물이 필요하지만 약물은 하나의 증상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바르게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분들을 스피리추얼 디렉터로서 돕거나 아니면 분석가로서 돕거나 아니면 상담사로서 돕거나 그분 자체의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독특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재단해서 이분을 어떤 분류로 어떤 편의적인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의 가설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팩터들이 있는데 이분을 이런 큰 분류 속에서 이분을 내가 이해해보고 싶다고 어떤 가설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분을 돕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가설이고 그 가설은 끊임없이 현실에 의해서 검증돼야 된다. 이분을 돕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 진단명이 맞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내가 가졌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가설을 가지고 이분을 봐야 된다. 끊임없이 그 대상 자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기준 이걸 강요하게 되면 그분들을 돕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고유한 실존적인 존재로서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인격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이 철학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철학적인 이해, 영성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이 과학을 들이대게 되면 어쩌면 그분의 고유함들을 우리가 훼손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분 안에 있는 어떤 이분 안에 있는 포텐셜이 잘 드러나서 스스로 발달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이 사람의 삶이 자기의 주체적인 삶, 실존적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항상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검증해 나가면서 겸손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대상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 그 대상 자체를 내가 알 수 없는 대상, 신비로운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느님께서 자기 모습을 계시할 때만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신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느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래서 철학적인 하느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학문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 배워야 될 하느님은 이런 철학자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 살아있는 하느님은 신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디파인하는 순간 이미 나는 독성체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분은 언어로 가둘 수 없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틀 가지고 담아낼 수 없는 분이라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성령이 있고 그분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만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분들이 자유스럽게 자기를 드러내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이분을 애써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중요해요. 예, 그러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자세 자체는 나의 가설이 틀림없다고 하는 이런 오만에서 벗어나야만이 내가 가진 틀 자체에 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실존적인 인격자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안에서 영성 지도자로서나 여러분의 상담자로나 정신분석가로나 교사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가 충분하게 훈련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이런 내 스스로가 신비체라는 걸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데 내 스스로가 나를 별게 아닌 것으로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나를 여겨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분을 그런 나에게 적용한 방식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충분하게 발달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일을 돕는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점에서 ICC에서 연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이 아니고 혁신적인 라이프 코칭 연구소라는 기치를 걸었던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돕되 그분들을 단순하게 정신분석적이나 라이프 코칭적인 접근법이 아니고 영성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이런 전인적인 접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데 대상을 신비체로 보고 전인격적인 입장에서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천천히 그렇지만 착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웃을 바르게 돕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ICC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철학 강의를 시작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철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세요. 내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 철학자는 아니지만 나도 철학자예요. 여러분도 너무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 모두가 철학자예요. 근데 기존의 각각의 학풍의 철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건 그 실존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있는 어떤 이론이나 개념으로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유한 여러분 스스로의 철학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해답이 아니에요. 하이데거 나름대로 자기의 실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이데거 스스로 그렇게 애썼지만 또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나치와의 연관성을 털어내지 못하고 어쩌면 나치를 바르게 식별해내는데 실패한 부분을 이분의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이 사유를 통해서 남겨놓은 엄청난 어떤 철학적인 자료들은 후세들에게 각자의 철학적인 삶을 각자의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분이 가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을 습득해서 그렇다고 하이데거를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실존주의를 배운 게 아니에요. 하이데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를 읽고 또 다른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만 그대로 따라간다면 나는 이미 실존주의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누구에게나 통용될 만큼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실존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고유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전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내 스스로가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신비한 존재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기상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또 제가 여러분께 나눈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자 소개 잠깐 하시면서 우리 얘기 좀 나누죠. 예, 제가 이 정신분석 수업을 들은 지도 꽤 됐는데요. 사실 오늘 처음 이게 철학 수업이잖아요. 그렇게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 사실 그 수업을 듣는 게 사실 오늘 처음 철학을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주 꾸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더 꾸는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어두운 숲속을 제가 이게 등을 하나를 들고서는 막 밤길을 혼자서 막 찾아가는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저는. 와, 근데 그 꿈은 융의 꿈하고 아주 비슷해요. 융이 아, 폭풍우 그래요? 속에 등 하나를 들고 예. 앞을 전진해 가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굉장히 유명한 꿈인데 한주혜님이 그 꿈을 반복해서 꿨다는 것은 융이 한국에 다시 태어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무슨. 아니요, 그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 융이 그런 꿈을 꿨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 꿈을 제가 어른이 돼서도 그 비슷한 꿈을 꾸면서 막 이렇게 그 숲속에 탐험을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사실 어렸을 때랑은 다르게 그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올해 2022년 들어서는 지금 하이데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 나에 대한 어떤 신비함을 느끼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탐구할 것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았고 매번 새로운 나를 만난다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과제 같은 느낌이 새삼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타자를 새롭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등불을 들고서는 그 어두운 숲속을 막 두리번두리번 가면서 가는 것처럼 나 자신 내 안에서도 탐구할 게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새로운 나를 아주 그냥 신비롭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순간에 아까 서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하이데거를 저는 언뜻 그냥 설렁설렁만 읽어봤지 좀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기쁜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